한국에서는 역사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역사 공부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역사 콘텐츠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전략인 역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설, 민담, 역사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에 역사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이른바 역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과거의 역사를 소재로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담, 전설, 역사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명확한 과거 사실을 토대로 실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겨서는 곤란합니다. 역사는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전승자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야기인 전설과 흥미롭게 꾸며낸 이야기인 민담도 있습니다. 민담은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이고 평범한 인간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역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명확한 역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전설과 민담 그리고 역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믿고 있지만 실제로 민담이 역사로 발전한 사례가 많습니다. 민담이 역사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인 정평구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정평구라는 무관이 비거를 발명하여 진주성 전투에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에는 비거가 복원되어 전시되고 있으며 정평구를 소개한 어린이 위인전까지 출판되고 있다. 심지어 비거를 세계 최초의 비행기라고 전제하고 정평구를 라이트 형제에 견줄 만한 위인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창의융합 프로젝트 연구팀은 정평구의 비거 이야기가 역사로 발전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Molti paesi, Italia inclusa, possono vantare aviatori leggendari. Nel Regno Unito, prima che i fratelli Wright volassero, ci fu un brevetto su un aeroplano a motore. In Italia, Leonardo da Vinci inventò le prime macchine volanti, ma nessuno può sapere se volarono davvero. Ad ogni modo, la certificazione del primo volo in aeroplano può essere considerata valida solo nel momento in cui avvenisse di fronte ad un pubblico vasto. 정평구의 비거 이야기는 임진왜란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19세기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 상고에 뒤늦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설, 민담, 역사가 뒤섞여 있다. 정평구는 임진왜란 당시 실존 인물이었지만 비거가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신화, 전설, 민담은 일반적인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설이나 영화 같은 서사 문학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역사 기술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전설은 시간과 장소는 뚜렷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야기며 민담은 흥미 위주로 꾸며낸 이야기다. 역사는 사서에 기록된 사실이다.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전설이 역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규경의 오지연 문장전 상고를 사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정평구의 비거 이야기는 임진왜란 당시의 전설이 조선 후기의 한 실학자의 책에 기록되면서 역사로 발전하게 된 독특한 현상이다. 현재 정평구는 국립과학관에 복원 전시된 비거에 의해 비행기 발명가 또는 과학자의 반열에 올랐으며 진주성 전투에 비거가 사용됐다는 것은
점차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정평구와 비거 이야기에서는 김제 지방을 중심으로 구전되고 있는 꾀가 많은 정평구에 관한 민간 설화, 즉 민담을 배제하고 있다. 비거를 발명한 인물로 알려진 정평구. 그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불행히도 정평구의 비거와 관련된 기록은 역사가 아니라 전설로 내려오다가 조선 후기에 와서야 기록됐습니다. 정평구는 김제 지역에서는 거짓말을 잘하고 꾀가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정평구에 관한 민간 설화 중에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벌통과 화약통으로 왜군을 물리친 일이다. 이 이야기는 먼저 왜군이 올 만한 첫 번째 길목에 벌통을 놓아놓고 왜군이 벌통 상자를 열게 해 벌에게 혼쭐이 나게 한 뒤 다음 골목에 화약 상자를 놓아 벌통인 줄 알고 불을 놓은 왜군에 의해 화약이 폭발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통쾌한 이야기다. 김제읍지와 김제 지역에 구전되는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정평구라는 인물이 꾀가 많았던 인물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말에 따르면은 정평구 같은 놈, 정평구 같은 녀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평구의 비거 이야기는 정평구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의 비거를 발명하여 사용하였다는 전설과 더불어 거짓말을 잘하고 꾀가 많은 정평구라는 인물에 관한 흥미로운 민담이 함께 전승되다가 이규경의 오지연 문장전상구에 기록된 이후 역사로 발전하게 된 독특한 문화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전설은 민담과 달리 지어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시간과 장소 여부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유명한 위인과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역사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전설과 역사가 섞인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순신 장군의 신호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포하라! 적선을 분멸하라! 방포하라! 방포하라! 총소리와 대포소리가 뒤섞인 전쟁터. 해전에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융합 R&E 연구팀 32명은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북이나 진, 깃발과 같은 신호들은 모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함대는 수십 척의 배들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을까요? 바로 방패연에 문양을 새겨놓은 신호연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임진장초를 분석하고 신호연의 다양한 신호체계를 탐구했습니다. 실제 해전이 일어난 자연 환경과 지형을 분석한 후 신호연을 활용한 암호 통신 시스템을 추론하여 이순신 함대의 의사소통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다음은 신호연 3개를 활용해서 만든 7개의 암호 코드 사례이다. 전진, 후퇴, 성진, 오방형과 3개의 신호연을 가지고 한산 해전을 재구성해보았다. 1592년 7월 8일 한산 해전에 참여한 조선 수군은 전라자수영, 전라우수영, 경상우수영의 연합함대 70여 척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함대였다. 이순신이 조정에다 전시 상황을 보고한 장계인 견대량 파회병장에 따르면 이순신은 6월 10일 이광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후 이역기와 원균에게 공문을 돌려 약속을 자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약속의 의미는 미리 모여서 암호 코드를 정하고 집결하는 장소와 시간, 작전 등을 논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7월 8일 이른 아침 함대를 이끌고 견대량 쪽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정찰을 나온 일본군의 배 2척을 목격하게 된다. 이를 뒤쫓아 들어가니 적선의 함대 73척을 발견하게 된다. 이순신은 견내량 해협의 특성을 고려해 적들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기로 결정한다. 이순신 장군은
기암에 타고 있던 기폐관에게 명령하여 북쪽 전방에 위치한 함대에 교전하면서 적을 유인하라는 의미를 보내라고 명령한다. 현대 해군의 통신 장교에 해당하는 기폐관은 다음과 같이 까마귀 2단가리 연, 수리 2단가리 눈쟁이 연, 기바리 연을 올린다. 연을 통해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거리가 330m 정도이기 때문에 이처럼 그 먼 거리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령관의 명령을 자신의 소속 함대에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우선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통제사가 있는 중군을 제외한 나머지 함대는 신호를 전달하는 사우선을 통해서 통제사의 명령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사우선도 신호군관인 기폐관이 승선하여 지휘를 할 것이다. 북쪽 함대의 신호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선에서는 이를 보고 까마귀 2단가리 연, 수리 2단가리 눈쟁이 연, 기바리 연을 올려 기암의 신호를 자신들의 소속 함대에 전한다. 사우선을 통해 중계된 신호연을 본 판옥선 5척으로 구성된 북쪽 함대는 적진으로 들어가 적을 유인하기 시작했다. 기암에서는 나머지 사우선들에게 다음과 같이 긴고리연을 올렸다. 신호연을 본 나머지의 좌군, 우군, 남쪽 함대의 사우선은 각각 자신의 소속 부대에 긴고리연을 올리고 일본 함대들은 거짓 후퇴를 한다. 적들을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자 이순신 장군은 갑자기 성진을 명령한다. 성진아! 성진아! 기폐관은 긴고리연을 내리고 기바리연을 올려 진을 만들라는 명령을 모든 함대에 전달하였다. 이순신 장군은 사전에 미리 만들기로 연습한 하객진이 만들어지자 모든 함대에 포격을 명령한다. 기폐관은 수리 2단가리 눈쟁이 연과 긴고리연을 올려 포격을 지시하였다. 이순신 함대의 포격을 맞은 일본 함대는 전열이 급격하게 비틀어진다.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의 좌우 날개를 담당하고 있는 좌군과 우군에 더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기폐관은 2단가리 연과 청아지 연을 올리고 수리 2단가리 눈쟁이 연을 올려 전진하라는 명령을 전달한다. 이번에는 북쪽에 나가 있는 북쪽 함대에 도망치려는 적군을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기폐관은 까마귀 2단가리 연과 긴고리 연, 기바리 연을 동시에 올려 명령을 전달한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 함대의 전세가 기울고 싸움이 끝나자 모든 함대를 중군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한다. 기폐관은 중군을 상징하는 황하지 연을 빼고 모든 연을 올려 장군의 명령을 함대에 전달한다. 이 결과 적선 73척 중 59척을 격침, 적 9,000명을 수장시키는 전과를 울렸다. 이처럼 이순신 함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신호연을 활용한 암호체계 때문이었습니다. 420여 년 전 이순신 함대는 이미 오늘날 해군들이 사용하는 기류 신호를 더 높은 고도에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신호연을 통해서 말이죠. 전설과 민담과는 달리 역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사서에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일성론과 같은 국가기록물이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징비록과 같은 개인 기록물 중에서 사학계의 검증을 거친 경우에 한해 역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담이나 전설 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료에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성룡의 임진강 조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묘사한 관련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군이 배를 만들든 다리를 놓든 해보시오. 네, 그러면 두말 않고 한양으로 진격하겠소이다. 장군,
어느 세월에 배를 만들고 다리를 놓는단 말씀입니까?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 차라리 강이 얼 때까지 군사들을 시기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게 아니오. 다리를 놔보지요. 대신 약조해 주십시오. 다리가 생기면 꼭 한양으로 진군을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다리만 놓인다면야 진군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소? 근데 나무를 베고 다리를 놓으려면 몇 달이 걸릴 텐데 강이 어는 걸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소? 해볼 테니 약도나 꼭 지켜주시오. 어디 해보시오. 이걸로 부교를 만든다고요? 칡렁풀로 꼰 동아줄을 길이와 너비를 맞추기 위해 계속 덧붙여 꼬았다. 그리고 이를 강 양쪽 기둥에 붙들어 매고 천여 명의 군사들이 일제히 1m의 막대기를 동아줄의 끝으로 돌리자 늘어졌던 동아줄이 거짓말처럼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이 부교를 통해 조명연합군과 군수품, 대포까지 무사히 임진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침부터 조명연합군 5만여 명은 임진강을 건너 한양으로 진격하게 된다. 일반인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역사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역사를 소재로 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인 천상의 컬렉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역사 스페셜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예도보 통제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을 살펴본 다음에 고등학생 연구팀이 만든 전통무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조 때 발행한 무예서인 무예도보 통지를 전문가의 시범과 함께 설명하는 역사 스토리텔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도 저 뒤쪽에 어린이도 이 책만 있으면 무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예 교관과 함께 간단한 시범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관 나오십시오. 너무 가까이 오신 거 아니에요? 준비됐으면 부분 동작 하나, 둘, 연속 동작 시작. 대단하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조는 학문, 과학,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왕, 문화군주입니다. 그런 정조가 도대체 왜 이런 완벽한 무예서를 직접 나서서 만들었을까요?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정조는 11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은 어린 정조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당시 정조에게 궁궐은 감옥과 다름없었어요. 정조가 세손 시절에 쓴 일기의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흉도들이 신복을 널리 심어놓아 밤낮으로 엿보고 나의 동정 하나하나를 살펴 위협할 거리로 삼았다. 두렵고 불안하여 차라리 살고 싶지 않았다. 이 같은 정조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됩니다. 왕으로 즉위한 바로 다음 해에 정조 침실까지
자객이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사건에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부대의 군사 50명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정조가 군대를 믿을 수 있겠어요? 결국 경조는 친위 부대를 직접 만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나이, 신분, 무관,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집을 해요. 실력만 있으면 최고다 이거죠. 정조는 직접 최종 합격자를 고르고 골라서 30명의 정예부대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최강의 부대 장용령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예. 훌륭한 인원들을 모집하고 또 만들어진 부대를 효율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무예 교본이 무예 도보 통지인 것입니다. 누가 제작에 참여했을까요? 정조의 최측근들이 함께 하는데요. 먼저 규장각의 특채로 들어온 이덕무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합니다. 그리고 동료인 박제가가 글을 써요. 그런데 무예 교본인데 학자들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무인이 있어야겠죠. 바로 조선 최고의 협객 백동수가 무예 동작 하나하나 시범을 보입니다. 드라마 무사 백동수. 네, 바로 저 그림의 저 아저씨 바로 백동수. 네?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반가에서 태어났지만 벼슬에 오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렇죠. 서얼 출신입니다. 서얼들은 실용을 중시했어요. 과거의 책들은 전략, 전술, 이론에 좀 치우쳐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동작 하나하나를 그림과 글로 설명한 완벽한 실전용 무예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게다가 한자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한글판을 만들어요. 이 정도면 정말 그야말로 무과 공무원 시험의 특급 비법서인 거죠. 자, 무예 도보 통지 덕분이었을까요? 30명으로 시작한 장용령이 13년 뒤에 무려 18,000명까지 늘어납니다. 이어서 고등학생들이 무예도보 통지를 연구하여 직접 동작을 재현한 후 역사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역사 스토리텔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을 창시한 두뇌 학습의 최고권위자 토니 부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끊임없는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무술 수련이라고.
수많은 운동 중에서 그는 왜 무술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정조대왕이 펴낸 무술교본, 무예 도보 통지를 중고등학생용 교육 콘텐츠로 개발한 인천 하늘고등학교 연구팀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예도보 통지에 소개된 제도검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이여성 장군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도검은 적진에 고립된 병사가 칼을 휘두르며 적을 제압하며 벗어나는 14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검은 조선 후기 무과시험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했던 검법이다. 무예도보 통지에서는 모두 14장의 그림으로 제도검을 설명하고 있다. 무예도보 통지에 묘사한 그림은 중요한 자세만을 포착했기 때문에 많은 동작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알려진 바와 같이 누구나 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과 설명만으로 동작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늘검은 무예도보 통지에 소개된 제도검을 축소해 중고등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용으로 재구성한 검술입니다. 지금부터 하늘검의 주요 동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적 출검세. 적을 만나 칼을 뽑아들고 대적할 준비를 한 후 오른발을 내밀면서 칼을 내리칩니다. 진전 살적세. 왼발을 앞으로 내딛는 동시에 재빠르게 다시 오른발을 내밀면서 칼을 내리칩니다. 향후 격적세.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칼은 몸을 따라 오른쪽으로 감아 돌리며 180도 지점부터 머리 위로 올려 감은 후 360도에 이르면 오른쪽 옆으로 내려칩니다. 향좌 격적세.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옮기고 왼발을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칼은 몸을 따라 왼쪽으로 감아 돌리며 180도 지점부터 머리 위로 올려 감은 후 360도 지점에 이르면 왼쪽 옆으로 내려칩니다. 향후 격적세.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칼은 몸을 따라 오른쪽으로 감아 돌리며 180도 지점부터 머리 위로 올려 감은 후 360도에 이르면 오른쪽 옆으로 내려칩니다. 향좌 격적세.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옮기고 왼발을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칼은 몸을 따라 왼쪽으로 감아 돌리며 180도 지점부터 머리 위로 올려 감은 후 360도 지점에 이르면
왼쪽 옆으로 내려칩니다. 휘검 향적세.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왼발을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270도 지점에서 칼을 손잡이를 끌어당겨 올린 후 360도 지점에 이르면 오른발을 들어 올리는 동시에 칼을 휘둘러 스쳐 올립니다. 진전 살적세. 오른발을 내밀면서 칼을 머리 위에서 앞으로 내리칩니다. 초태 방적세. 왼발을 축으로 몸을 180도 돌리면서 칼을 오른쪽 머리 위로 감아 돌린 후 왼쪽으로 내리칩니다. 다시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180도 돌리면서 오른쪽 머리 위로 감아 돌린 후 왼쪽으로 내리칩니다. 죄태 방적세. 왼발을 축으로 몸을 180도 돌리면서 칼을 오른쪽 머리 위로 감아 돌린 후 왼쪽으로 내리칩니다. 다시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180도 돌리면서 오른쪽 머리 위로 감아 돌린 후 왼쪽으로 내리칩니다. 삼회 방적세. 왼발을 축으로 몸을 180도 돌리면서 칼을 오른쪽 머리 위로 감아 돌린 후 왼쪽으로 내리칩니다. 다시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180도 돌리면서 오른쪽 머리 위로 감아 돌린 후 왼쪽으로 내리칩니다. 향후 적격세. 오른발을 내밀면서 칼을 머리 위에서 앞으로 내리칩니다. 향후 방적세.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몸을 180도 회전하고 왼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칼을 오른쪽으로 휘둘러 방어합니다. 향자 방적세.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칼을 왼쪽으로 휘둘러 방어합니다. 향후 방적세. 왼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칼을 오른쪽으로 휘둘러 방어합니다. 향자 방적세.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칼을 왼쪽으로 휘둘러 방어합니다. 진전 살적세. 오른발을 내밀면서 칼을 내리칩니다. 용약 일자세.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은 후 왼발을 끌어당기면서 칼을 앞으로 뻗어 앞으로 찌릅니다. 향자 격적세. 오른발을 들면서 칼자루로 머리를 방어한 후 한 발 깡총 내딛습니다. 재빠르게 왼발을 내뻗으면서 동시에 칼을 왼편으로 내리칩니다. 휘검 향적세.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왼발을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270도 지점에서 칼을 손잡이를 끌어당겨 올린 후 360도 지점에 이르면 오른발을 들어 올리는 동시에
칼을 휘둘러 스쳐 올립니다. 진전 살적세. 오른발을 내밀면서 칼을 내리칩니다. 이어서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칼을 휘두르는 동작을 3번 더 반복하지만 하늘검에서는 생략하였다. 전반부에서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따라하기에는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향좌 격적세. 오른발을 들면서 칼자루로 머리를 방어하고 재빠르게 왼발을 내뻗으면서 동시에 칼을 왼편으로 내리칩니다. 무예 도보통지 초태 방적세의 경우는 원래 오른발을 앞에 두고 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가르칠 경우 오른발과 회전을 함께하면 아예 한 바퀴를 돌아서 치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검에서는 왼발을 앞에 놓고 치도록 변형하였습니다. 장검 고용세.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왼손으로 칼을 바꿔잡고 뒤로 숨기며 동시에 오른쪽 주먹을 앞으로 뻗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역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링은 개인 간 대화 수준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까지 다양하게 실현됩니다. 역사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능력입니다. 역사는 다양한 분야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제공하는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콘텐츠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역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네요.